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그의 머릿속에서 고기를 썰던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을 잊지 못해. 아마 영원히 그럴 것이지. 그날 이후 4일간 지속된 악몽. 끔찍해. 너무나도 끔찍하지. 그녀 앞에 놓인 시뻘건 물체. 그것을 썰어가던 날카로운 칼. 날 보며 희죽 웃던 그녀의 미소. 소름이 돋아. 그리고 찾아오는 역겨운 느낌. 화장실로 달려가 또다시 토를 개어냈어. 나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 엄청난 두려움이 몸을 조여왔어. 젠장. 최인배. 그 녀석과 친해진 것은 국민학생 시절 때이지. 나이가 40을 먹었으니 참 오래된 친구야. 빼죄죄한 나에게 다가온 세련된 전학생. 고급스러운 재킷을 걸치고 머리는 반듯하게 2대 8로 나뉘었지. 그런 녀석이 왜 나 같은 놈에게 다가왔냐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지. 한눈에 봐도 재벌집 아들인 그 친구가 누추한 나에게 손을 내밀 줄이야. 바지에 손을 슥슥 닦고 그의 손을 잡았어. 그러자 녀석이 환하게 웃었지. 순간 녀석의 몸에선 광채가 났어. 그날 이후 녀석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됐어.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우리 둘이 이처럼 친해질 줄은 예상 못했었지. 하지만 생각보다 녀석은 말썽도 잘 부리고 정이 많았던 것 같아. 원래부터 말썽꾸러기였던 나와 맞는 점이 많았지. 그래도 녀석은 틈틈이 공부를 해왔었어. 꾸준히 전교 1등을 했으니 말이야. 그 점은 나와 많이 달랐지. 그것 때문이었어. 녀석과 나의 사이를 벌어놓은 것은 중학교에 진학을 했지. 녀석과 같은 중학교를 갈 수 있었어. 중학생이 되었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놀기 바빴지. 공부 같은 건 생각 없었어. 녀석은 중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유지했어. 공부도 공부지만 녀석은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했지. 체육 시간이면 항상 멋진 모습을 선보였어. 그럴 때마다 반 아이들은 그를 존경했었지. 그중 하나가 나이기도 했어. 녀석에겐 친구가 많이 생겼어. 다들 그를 따라섰지. 질투가 나더라. 그는 내 친구인데, 둘도 없이 소중한 나의 친구인데, 다른 놈들과 어울리는 게 무척이나 싫었어. 하지만 그럴수록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지. 어느 날 녀석이 말했어. 너도 공부를 하는 건 어때?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데. 이대론 우리 둘은 갈라지고 말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해봐. 내가 응원해 줄게.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날 뻔했어. 하지만 꾹 참았지. 녀석도 역시 날 둘도 없는 친구라 생각하고 있었나 봐. 그때부터 녀석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도 신경 쓰지 않았어. 가장 친한 친구는 나이니까 말이야. 언제부턴가 난 녀석을 참 많이 믿어왔던 것 같아. 그의 말은 모든 게 맞다고 여겼으니 말이야. 난 아는 게 없고 녀석은 많았으니 당연한 걸지도 몰라. 평소 공부에 관심이 없던 난 녀석과 같은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않았어. 당연히 안 될 것이란 걸 알았으니 말이야. 하지만 녀석이 너라면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후 생각이 바뀌었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팍팍 솟았지.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가 그렇게 말했으니 정답인 거야. 그날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 역시 녀석의 말은 정답이었어.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어. 녀석에 대한 신뢰감은 더욱 강해졌지. 그때 난 그가 하라는 대로 살고 싶었을 정도였으니 말이야. 녀석과 함께하는 고등 시절을 꿈꿨어. 파라다이스 같은 고등 시절을. 하늘이 내려앉았어. 절망이 내 심장을 찔렀지. 쓰라린 가슴을 흐르는 눈물로 위로했어. 아버지가 죽은 거야. 막노동을 하던 중 무거운 물체에 깔려 사망했지. 파라다이스 같던 고등 시절은 갈기갈기 찢어졌어. 난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 없었어. 어머니와 내 일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그 방법뿐이었으니까 말이야. 어린 나이에 공장에 들어가 힘든 노동을 시작했어. 그러자 자연스럽게 녀석과 멀어졌지. 바쁜 나날로 녀석과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어. 가끔 안부를 묻던 게 다였지.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 녀석의 소식이 들려왔지. 다른 나라로 간다더라. 더 나은 공부 환경을 위해 유학을 가는 것이지. 그 소식에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기뻤어. 나의 우상이었던 녀석이 유학이라니.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가 자랑스러웠지.
한동안 공장에서 저랑 둘도 없는 친구가 유학을 갑니다 하며 자랑을 했었어. 하지만 너무 바빠서 그가 떠나는 날에도 볼 수가 없었지. 가슴이 쓰라려. 그렇게 우린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지. 2주 전이었어. 난 아직도 막노동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가 바빴으니 말야. 몸져 누우신 어머니의 약값도 감당이 되질 않았어. 그렇게 쳇바퀴 돌리듯 똑같은 하루하루를 반복하던 나에게 녀석이 나타났어. 우연히 길을 걷다 만난 거지.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어. 녀석도 나를 보며 기뻐했지. 친구야를 외치며 끄안았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서로 너무나도 바빴어. 연락처를 교환하고 시간 나면 연락할게란 말을 남기고 녀석은 사라졌지. 그 이후부터 휴대폰을 수십 번 쳐다보며 연락을 기다렸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드디어 연락이 온 거야. 가벼운 저녁 약속이었어. 녀석은 초고급 슈트를 입고 번쩍이는 벤츠를 끌고 왔지.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 어릴 적에도 그랬지만 지금의 녀석은 더욱 광채가 났지. 녀석은 벤츠를 끌고 왔지만 난 버스 타고 왔어. 나에겐 자가용이란 꿈에도 꿀 수 없으니 말이야. 그의 차에 올라탔어. 푹신한 느낌이 너무도 좋았지. 녀석은 미소를 머금고 시동을 걸었어. 비포장 도로는 울퉁불퉁했지만 녀석의 벤츠는 부드럽게 달렸어. 그나저나 어디로 가는 것일까? 녀석은 단골집을 소개해 준다고 하였어. 소고기 전문점인데 그 식감과 맛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했지. 나도 한 번 먹으면 분명 빠져들 것이라 했어. 그래서 기대했지. 어떤 맛일까? 궁금증이 머리를 뚫었어. 벤츠는 비포장 도로를 계속해서 달리며 외진 곳으로 깊숙이 들어갔지. 이런 곳에 가게가 있을까? 작은 의문이 들었지만 녀석을 의심하는 건 아니었어. 그가 말하는 건 몽땅 사실이니. 이윽고 가게가 보였어. 커다란 간판에 웃는 소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 침을 꿀꺽 삼켰지. 우리 둘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어.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 가게였지만 사람이 붐볐어.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낸 것일까? 가게는 꽤 큰 편이었지만 자리는 하나뿐이었어. 그만큼 사람이 많았지. 우린 자리에 앉고 넉넉하게 한우 4인분을 주문했어. 밑반찬이 차려지고 숯불이 들어왔지. 점점 기대감이 벅차올랐어. 어떤 맛일까? 하긴 별 상관은 없어. 고기라면 다 좋으니 말이야. 사실 나는 고기란 걸 참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이었어.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고기를 많이 먹을 순 없었지. 요즘 어머니 약값이 더 많이 필요해져서 그나마 몇 번 먹던 고기도 먹질 못하였는데 우상인 녀석 때문에 먹을 수 있게 돼서 고마웠어. 드디어 고기가 왔어. 화사하게 피어있는 마블링이 참 인상적이었지. 생고기를 씹어 먹고 싶을 정도로 신선하게 보이는 고기였어. 당장 먹고 싶었지만 침착하게 숯불 위에 올렸지. 시뻘겋던 고기가 회색빛으로 익어갔어. 고소한 향기가 유혹했지. 침을 삼키며 좀 더 기다렸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고기의 맛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까지. 이윽고 맛있게 익은 고기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었어. 기름장에 살짝 찍은 후 입속으로 넣었지. 고기를 씹자 놀라울 정도의 육즙이 흘러나왔어. 세상에 이런 맛이. 너무 맛있어. 그 고기의 맛은 뭐랄까. 아무튼 무척이나 맛이 있었어. 맛있다를 100번이나 외쳐도 모자랄 맛이야. 내가 먹어본 고기 중에 단연 최고였지. 난 이곳에 무엇 때문에 온 것일까? 친구 녀석과 오랜만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였지. 하지만 놀라운 고기 맛에 매료되어 그와 대화는 뒷전이었어. 나의 몸은 그 맛있는 고기를 강렬히 원하였지. 쉬지 않고 입속에로 우겨 넣었어. 그런 나의 모습을 녀석이 흐뭇하게 바라봤어. 화장실 좀 갔다 오겠네. 녀석은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 난 계속 먹었어. 배가 부풀어 올랐지만 쉴 수 없었지. 그렇게 몇 분간 고기를 먹고 있는데 화장실에 간다던 녀석이 허겁지겁 뛰어오는 게 보이는 거야. 잠깐만 나가서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당황스러웠지. 무슨 일이길래 이러는가 싶었어. 어쨌든 녀석과 난 잠시 문 밖으로 나갔지.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힘겹게 담배 한 개비를 쥐고 입에 댄 녀석은 초조해 보였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 녀석은 담배를 몇 번 뻑뻑 빨더니 조금 침착해진 모습으로 말했어. 그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지. 화장실을 가던 중 주방이 보였다는 거야. 주방 안은 넘치는 손님들 때문에 정신없었지. 한쪽에선 밀린 설거지를 빡빡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선 밑반찬을 열심히 담고 있었다 했지. 주방 안 깊숙이를 바라보자 고기의 정량을 조절하여 접시에 담는 차가 보이고 그 옆에선 어떤 여자가 고기를 썰고 있었다고 했지. 그런데 그 고기를 썰고 있는 여자가 문제였단 거야. 아니, 여자가 썰고 있는 고기 덩어리가 문제였지. 녀석은 눈을 얇게 뜨고 그것을 보았어. 여자가 썰고 있는 사람의 팔을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 바닥에 토를 기웠지. 바닥에 널브러진 토사물을 보니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는 듯했어. 그래서 한 번 더 토를 개워냈지. 너무도 힘이 들었어.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 내가 맛있다며 먹었던 고기가 인육이라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어. 하지만 녀석의 말은 틀리지 않았겠지. 분명 그의 말처럼 인육이 맞을 거야. 어떻게 이런 가게가. 화가 났어. 살인을 하는 것도 모자라 시체를 이용해 장사를 하다니.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어. 우리 둘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 많은 사람들이 소주잔을 부딪히며 고기와 함께 꿀꺽 삼켰지. 여보게들, 지금 당신들이 먹고 있는 건 사람 고기란 말일세.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 일단 내 두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했어.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어. 주방이 보였지. 녀석이 말한 대로 주방 안은 혼잡했어. 직원들이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녔지. 주방 안 깊숙이를 보았어. 그리고는 발견했지. 고기를 썰고 있는 여자를. 그리고 그녀가 썰고 있는 고기 덩어리를 주시했어. 난 경악을 금치 못했지. 이번엔 사람 몸통을 썰고 있는 거야. 화장실로 들어가 또 토를 했어. 비싼 고기지만 내 몸속에 담아 둘 수 없는 끔찍한 것이었지. 인육의 영양분들이 몸속으로 스며든다는 게 너무나 불쾌했어. 입을 헹구고 화장실을 나왔어. 빌지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지. 파렴치한 인간들, 사람 고기를 팔면서 뭐 이리 돈을 많이 받는 거야? 내가 계산하는 건 아니었지만 화가 났어. 점점 내 속에선 정의감이 불타올랐지. 친구 녀석은 벤치에 올라탔어. 하지만 난 타지 않았지. 이 근처에서 볼 일이 있다며 둘러댔어. 녀석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별 의심 없이 차를 몰고 떠나갔지. 내가 이곳에 남은 건 불타오르는 정의감 때문이었어. 도저히 저 가게를 용서할 수 없었지. 주제넘는 짓인 건 알고 있었지만 영웅이 되고 싶었어. 당장 신고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분명 저 가게도 오랫동안 인육을 팔면서 걸리지 않았더라면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것이야. 그래서 생각했지. 증거를 만들자.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했어. 캐시는 방금 나갔던 손님이라 별 의심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어. 주방 안을 보자. 여전히 여자는 인육을 썰고 있었지. 이번엔 다리였어. 어금니를 깨물었어. 난 주변을 살펴보았어. 화장실 문 옆엔 또 다른 문이 하나 더 있었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날 신경 쓰고 있지 않았어. 직원들도 너무 바쁜 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 문을 열어보았어. 그곳은 창고였지. 그 속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 그리고 몸을 숨겼지. 눈을 떴어. 제길,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야.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 조심히 문을 열고 나가보았어. 가게는 어두컴컴했지만 주방엔 불이 켜져 있었지. 최대한 발소리를 줄이며 그곳으로 다가갔어. 그리고 보이는 거야. 고기를 썰고 있는 여자가. 그녀는 혼자서 고기를 썰고 있었지. 도마 위엔 손가락이 뒹굴고 있었어. 너무도 끔찍했지. 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 사진 촬영. 좀처럼 그 문구가 보이지 않았어. 나이가 40인 내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건 생소한 일이야. 공장 직원 중 젊은 녀석이 가르쳐준 적은 있지만 기억이 나질 않았지. 한참 짜증이 나던 중 드디어 찾았어. 곧바로 그녀의 모습을 담았지. 그녀와 앞에 놓인 인육이 휴대폰 액정에 꽉 차는 순간 확인 버튼을 눌렀어. 찰칵. 숨이 멎을 뻔했어.
분명 휴대폰은 매너 모드 상태였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너무도 당황스러웠어. 소리를 들은 그녀가 나를 보았지. 눈이 마주쳤어. 나의 동공은 확대가 되었지. 식은땀이 등을 타고 주르륵 흘렀어. 그녀는 무어라 말을 했지. 분명 작게 중얼거린 거지만 나한텐 머리통이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려왔어. 고기가 제 발로 찾아왔네. 난 괴성을 지르며 도망쳤어. 그녀가 곧바로 쫓아왔지. 한 손엔 식칼을 들고 있었어. 소름이 돋았어. 정신없이 앞으로 내달렸지. 그녀의 발소리도 끊임없이 따라왔어. 눈물이 왈칵 났지. 잡히면 안 돼. 잡히면. 난 도마 위에 고깃덩어리가 되고 싶진 않아. 정신없이 달리니 어느새 비포장 도로도 벗어났어. 숲속으로 빨려 들어갔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없었지. 숨이 차올라 힘겨웠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큰 나무의 등을 기댔지. 조금 진정이 되니 웃음이 나왔어. 이겼다. 내가 이겼어. 증거를 포착했지. 이제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기만 하면 됐어. 순간 뒤에서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어. 등골이 오싹해서 몸이 부르르 떨렸어. 뒤를 보니 기대고 있던 나무 옆에 그녀가 있었어. 아저씨, 왜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녀가 식칼을 들어 올렸어. 달빛에 그것이 번쩍였지. 난 곧바로 허리를 숙이며 바닥에 있는 주먹만한 돌멩이를 주었어. 생각할 틈도 없이 그녀를 향해 던졌지. 돌멩이는 그녀의 머리에 명중했어. 그녀는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 나의 동공은 정신없이 흔들렸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내가 살인을 한 거야? 힘겹게 뒷걸음을 쳤어. 그녀의 눈은 나를 바라보는 듯했어. 난 그녀를 무시한 채 무작정 그곳을 벗어났어. 계속 달리자 비포장 도로가 보였어. 다행히 지나가는 차도 있었지. 난 사정하여 차에 올라탔어. 그리곤 비포장 도로를 빠져나왔어.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걸 느꼈지. 그 이후 4일간 악몽을 꿀 수밖에 없었어. 매일 밤 그녀는 내 꿈속으로 찾아와 식칼을 든 채 쫓아왔지.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녀가 앞길을 막아섰어. 그런 그녀의 머리통은 흉측하게 뭉개져 있었지. 난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어. 젠장, 증거를 포착하려다가 내가 살인을 해버리다니. 도저히 신고할 용기가 나질 않았지. 멍하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 그 순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지. 발신자를 보았어. 임배 녀석인 거야. 곧바로 전화를 받았어. 친구. 무슨 일인가? 1. 27의 심리학 박사학위를 따낸 내가 모르는 지식은 거의 없었다. 어려서부터 부유했던 집안 덕에 지식을 쌓는 환경이 좋았으며 나의 두뇌 자체가 유달리 뛰어났다. 전교 1등이란 걸 단 한 번도 놓쳐 본 적이 없고 유학을 가서 명문대에 진학을 했다. 난 그렇게 지식을 쌓는 것이 즐거웠다. 멍청한 녀석들이 나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걸 즐겼고 그 수가 많아질수록 쾌락을 느꼈다. 하지만 이처럼 완벽한 나라도 얻지 못한 지식은 존재했다. 먹는 걸 즐겼다. 이런저런 맛집을 찾아다니며 헤매는 게 취미였다. 나름 미식가란 소리를 듣던 난 사람들이 먹는 모든 음식의 맛을 머릿속에 저장했다. 맛에 대한 지식도 쾌락을 주기엔 충분했다. 그렇게 모든 음식의 맛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나도 한 가지 먹을 수 없던 게 있었다. 인육두 글자를 검색했다. 누군가 먹어봤다. 맛이 어떻다. 확실치 않은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인터넷. 내가 원하는 건 완벽한 지식이다. 인터넷 창을 껐다. 이런 것으로 날 만족시킬 순 없다. 내 눈으로 먹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진 큰 병원 3개를 운영한다. 수입은 어마어마했다. 태어나서 돈 걱정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돈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었다. 가지고 싶은 걸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상관이 없었다.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말은 거짓이다. 돈으로 충분히 마음을 살 수도 있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쥔 난 인육의 맛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사람 하나 납치해 구워 먹는 것 정도는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곤충, 벌레 등 징그러운 것들을 먹어볼 정도로 비위가 강한 내가
이상하게도 인육은 먹지 못할 것만 같아서다. 그것을 먹는 상상만 하더라도 쉽게 구역질이 난다. 그래, 굳이 내가 먹지 않더라도 맛만 알아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나 대신 인육을 먹어줄자. 과연 존재할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 누군가가 떠올랐다. 녀석이면 된다. 날 항상 우상으로 여기던 김경태. 그는 내가 하는 말이면 모든 게 맞다고 여겼다. 그런 녀석의 심리를 이용하자. 충분히 가능하다. 난 사람을 풀어 쉽게 녀석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곤 접근했다. 우연을 가장해 녀석을 만났다. 연락처를 교환한 후 일단 헤어졌다. 당장이라도 인육을 구해 녀석의 입속으로 집어넣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녀석과 난 헤어진 지 20년이 더 되었다. 그가 아직 날 우상으로 여기고 내 말이 다 맞다고 여길진 모르는 사실이다. 먼저 실험을 해보는 게 좋겠다. 녀석을 불러냈다.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를 나의 차에 태웠다. 시트가 더러워지는 걸 느꼈지만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비포장 도로를 달려 실제로 단골집인 한우 전문점으로 향했다. 그곳은 세계에서도 몇 곳 없는 나의 오감을 만족시켜준 최고의 가게였다. 이윽고 도착해 가게로 들어섰다. 고기가 나오고 숯불 위에 그것을 올렸다. 지글지글 고기가 맛있게 익어간다. 먹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허겁지겁 먹던 녀석에게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난 화장실로 향했다. 그곳에선 주방 안을 볼 수가 있었다. 많은 손님들로 인해 혼잡한 주방 안. 대충 구조를 외운 후 녀석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곤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했다. 지금 주방 안에서 인육을 썰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녀석은 말을 듣고 토를 개어냈다. 바보 같은 녀석. 이런 말을 믿다니.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녀석은 아직도 날 신뢰하는 듯했다. 다시 가게를 들어가 녀석에게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가 날 얼마나 신뢰하는가. 심리조사는 완벽하다. 잠시 후 확인을 하고 오는 녀석이 보였다. 그는 두려운 표정으로 달려왔다. 성공이다. 녀석은 고작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범한 소고기를 인육으로 착각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이다. 그는 내가 말하면 그것을 믿으려 환각 증세까지 보이는가 보다. 일단 가게를 빠져나왔다. 실험은 대성공으로 끝났다. 벤치에 올라타니 녀석이 볼 일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혼자 가게를 벗어났다. 집에 도착한 후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었다. 얼마 전 지인에게 받은 번호 하나. 돈만 쥐어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해결사의 번호이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걸걸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겨? 당신이 해결사인가? 전화기 넘어 그가 멈칫하더니 이내 웃었다. 그렇소이다. 무엇을 의뢰할 것이오? 내 돈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줄 터이니 남녀노소 몽땅 잡아줄 수 있겠어. 뭐 그야 어려울 거 없지. 4일 후 해결사는 약속대로 남녀노소 몽땅 잡아주었다. 나이 든 노인 아이, 처녀 등 임신한 여자까지 있었다. 임신한 여자의 뱃속에서 태아를 꺼내어 그것도 먹게 할 속셈이다. 그들은 집에 있는 커다란 냉동창고에 넣어두었다. 해결사에게 만족할 만한 거금을 쥐어주었다. 만약 해결사에게 인육을 먹어달라 부탁했으면 들어주었을까? 아무리 해결사라도 그건 무리일 수가 있다. 꽤나 모험은 하지 않았다. 나에겐 경태 녀석이 있으니 경태를 집에 초대했다. 저녁 무렵 녀석이 도착하고 반갑게 맞이했다. 되었다. 오늘이야말로 인육의 맛을 알아내고야 말 것이다. 젊은 처녀를 꺼내었다. 경태는 지금 거실에서 대기 중이고 그곳에선 여기가 보이지 않는다. 처녀 고기는 오늘 막 잡아온 싱싱한 것이다. 나체에 그것을 사이즈가 매트리스만 한 도마 위에 올렸다. 식칼을 든다. 인육의 뼈와 살을 해체하는 작업. 소어돼지 같은 경우엔 몇 번 해본 적이 있다. 이러한 지식도 쌓아두면 좋을 거란 생각에 배워두었다. 하지만 인육을 해체할 순 있을까? 아직 냉동이 되진 않았지만 차가운 그녀의 피부에 손을 댔다. 침을 삼킨다. 긴장이 되어 가슴이 뛴다. 그래도 해야만 해. 난 식칼을 그녀에게 대었다. 옆구리 살을 찔렀다. 붉은 피가 철철 나온다. 더욱 깊숙이 찌른다. 그리곤 쭉 옆구리 살을 그었다.
살이 벌어진다. 손을 벌어진 틈새로 집어넣고 칼로 도려낸다. 힘든 작업이었다. 땀이 이맛살에 맺혔다. 몇 번의 칼질을 더하자 제법 큰 살덩이가 분해되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처녀 인육의 나머지 부분은 냉동창고에 넣었다. 고깃덩어리를 수건으로 감싸 핏물을 제거했다. 붙어있는 껍질을 잡아당겨 떼어낸다. 됐어. 이 정도면. 해체 작업을 마친 고기를 알맞은 크기로 썰었다. 이 마블링은 대체. 인육엔 마블링이 먹음직스럽게 피어 있었다. 초고급 소고기를 능가하는 그런 고기로만 보인다. 이거 제법 맛있겠는걸. 아, 이상한 생각을 가져버렸다. 그래서 내가 먹겠다는 거야.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프라이팬 위에 올렸다. 소금 간만을 하여 고기를 구워냈다. 접시에 담는다. 향기가 너무 좋다. 군침이 줄줄 흘러나왔다. 이거 뭐야?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 향기에 매료되어 몇 번이나 킁킁하며 냄새를 맡았다. 한 접시엔 인육을, 다른 한 접시엔 소고기를 구워 담았다. 생김새는 거의 비슷하다. 녀석은 눈치채질 못할 것이다. 거실로 나가자 지루한 듯이 TV를 보고 있는 녀석이 보인다. 난 그를 불렀다. 식탁에 마주 앉고 녀석의 앞에는 인육을, 나의 앞에는 소고기를 두었다. 이제 마지막이다.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난 슬며시 녀석에게 말했다. 너에게 해줄 말이 있네. 녀석은 포크와 나이프를 들다가 도로 내려놓으며 말했다. 무슨 말? 전에 내가 데려간 한우집이 있지 않은가? 그 집을 말한 건가? 그래, 인육을 팔던 그 가게 말일세. 너에겐 참 미안한 말이지만 난 그곳이 인육을 파는 가게란 걸 알고 있었어. 내가 즐겨 먹는 게 인육이기도 하고. 뭐? 녀석이 놀란 눈을 떴다. 당황스러울 만하지. 진정하게. 분명 인육을 먹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아네. 하지만 그 맛은 가히 최고라네. 한 번 먹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하지만 인육이란 꽤 그렇듯 쉽게 먹는다 말할 수가 없었지. 무턱대고 말했다간 소중한 친구를 잃을까 걱정을 했네. 하지만 너처럼 소중한 친구와 그 맛을 공유하고 싶기도 했지. 그래서 데려간 것이네. 그 점에 대해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렇지만 맛이 있지 않았는가? 녀석이 당황한 듯 몸을 떨었다. 하지만 전처럼 토를 하진 않는다. 조금은 통한 것일까? 난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인육을 처음 접한 너에겐 많이 역겨울 거란 걸 잘 아네. 하지만 나도 즐겨 먹질 않는가? 넌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했던 친구가 아니었던가? 그런 너라면 날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네. 아무리 인육을 먹는 나라도 말이야. 녀석이 두 눈을 부릅떴다. 오래전부터 먹어왔단 말인가? 그래. 난 너의 소중한 친구지. 다 이해 안 해. 이해하고 말고. 내가 하는 일이 언제 틀린 적이 있었던가? 그런 내가 즐겨 먹는 거라면 나도 즐겨 먹을 자신이 있네. 그러니 걱정하지 말게나. 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이렇게 쉽게.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이길래 인육을 먹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지금 식탁에 놓인 고기도 인육이지. 어때? 군침이 돌지 않는가? 이 향긋한 향기 좀 맡아보게. 최고급 한우라도 상대가 되질 못하지. 그래, 너무도 맛있게 보이는구나. 인육을 먹었다고 토를 한 내가 멍청했던 것 같군. 이렇게 아름답고 맛있는 고기를 경멸하다니. 게다가 내 소중한 친구인 내가 즐겨 먹는 것인데 말이야. 녀석이 고기를 칼로 먹기 좋게 썰었다. 하지만 입속으로 넣지는 못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직 망설여지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건 예상한 결과다. 난 앞에 놓인 소고기를 썰었다. 그리곤 입속으로 넣었다. 보게나 나도 이처럼 맛있게 먹지 않는가? 그러니 너도 어서 들게. 정말 최상의 고기이니. 녀석은 소고기를 맛있게 먹는 나를 보며 굳게 결심한 듯 보였다. 썰어놓은 고기를 포크로 찍어 들어 올렸다. 그리곤 입속으로 이 얼마나 꿈꾸던 시간인가. 드디어 갖고 싶었던 인육의 맛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 곧. 녀석은 인육을 입에 넣고 씹었다. 그래. 맛이 어떤가 맛이. 난 흥분하여 소리쳤다. 녀석은 좀 더 신중히 고기를 씹는다. 궁금하다. 놀라운 마블링과 향을 가진 인육.
무슨 맛일까? 녀석이 천천히 입을 떼었다. 맛있어. 뭐? 좀 더 상세하게 말해란 말이다. 그래, 맛있지. 거봐 내가 뭐라 했나? 인육의 맛은 최고라네. 그런데 인육의 맛과 그 소감을 좀 더 상세하게 말해줄 순 없겠나? 인육에 대한 너의 반응이 궁금해서 그러네. 녀석은 한 점 더 썰어 입속에 넣었다. 맛있네. 정말 내가 먹어본 고기 중에 최고인 것 같군. 너무 맛있어. 맛있다란 말밖엔 표현할 방법이 없네. 정말 맛있어. 이런, 젠장. 예상착오다. 녀석은 맛이란 걸 전혀 모르는 그런 놈이었다. 그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놈. 망했다. 어떻게 세운 계획인데 멍청한 니놈의 혀와 표현 때문에 망치다니. 정말 그게 다인가? 맛있다란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가? 그렇네. 정말 맛있어. 포기해야 하는 건가? 아니야. 오늘은 실패라도 다음번이 있잖아. 나에겐 돈이 있으니 언제든 기회는 찾아올 거야. 다음번엔 기필코. 순간 녀석 앞에 놓인 고기가 보인다. 노릇하게 익힌 인육.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향긋한 향은 내 코를 자극했다. 군침이 또 나온다. 정말 맛있게 생겼군. 한번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한번 먹어본 따라 왠지 맛있게 익은 고기를 보니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먹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비록 지난날에 난 인육을 역겨워하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제법 그것에 끌린다. 너의 고기가 좀 더 노릇하게 익힌 것 같은데 한 점만 썰어줄 수 있겠나? 맛 좀 보고 싶군. 녀석은 곧바로 썰어서 나의 접시에 놓았다. 그래, 먹자. 까짓 거 먹어보는 거야. 포크로 찍어 입속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입에 넣어 씹었다. 씹는 순간 쏟아져 나오는 육즙. 놀라워. 이 쫄깃함, 소고기와 비슷하군. 주사기로 하나하나 주입한 듯 고르게 퍼져있는 지방. 너무나도 담백하다. 게다가 누린내는 어디 갔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군. 오히려 향긋한 향은 씹을수록 강렬해져. 입속을 가득 메우는 이 농후함, 정말 환상적이다. 완벽한 고기, 그것이 인육이었다. 하지만 왜일까? 낯설지가 않은데. 그 순간 머릿속에선 고기를 썰던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 번째 이야기, 욕구. 7월 15일 월요일. 드디어 꿈만 같던 서울로 올라왔다. 직장에서의 전근이 이곳으로 발령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펄쩍펄쩍 뛰었는지. 당장에 서울에 방 하나를 마련했다. 아파트였는데 넓고 아늑해서 전에 살던 곳보다 좋은 것 같다. 다만 2층인지라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게 좀 단점인 것도 같다. 아니 겨우 그런 걸로. 아니다. 운동도 되겠지 뭐. 어쨌든 기쁨에는 그 너구리 같은 부장의 얼굴을 안 봐도 된다는 것도 일조했겠지만 글쎄 그보다는 수도에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한층 좋은 기분이다. 나 자신이 좀 더 고급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기분도 들고 여하튼 나쁘지 않은 기분이다. 이번 일요일에는 시내라도 구경해야겠다. 아와 일주일이 언제 지나가려나. 7월 17일 수요일. 제기랄. 이곳 부장의 등살도 만만한 게 아니었다. 더군다나 이곳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었으므로 친해진 사원도 없는데 역 같은 일이지만 별 수 없다. 여하튼 힘들다. 7월 18일 목요일. 드디어 그나마 목청 높이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겼다. 김대리. 느긋한 성격이 나와 잘 맞는 것 같았다. 쉬던 중에 김대리가 커피 한 잔 뽑아주자 경계를 풀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특히나 은근슬쩍 문부장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자 맞장구를 쳐주며 한 목소리로 문부장을 씹어댔다. 문부장은 알까? 7월 21일 일요일. 아 오늘 정말 기분 잡쳤다. 예정대로 시내에 외출하고 나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거지 같은 구두가게 점원에게 잡혀 10분이나 설교를 들은 끝에 구두를 사버리고 말았는데 그 가격이 무려 40만 원이나 한단다. 체면 때문에 별 수 없이 카드를 긁었지만 이제 보니 내 4만 원짜리 시장표 구두만도 못한 것 같았다. 이래서 촌놈은 별 수 없다는 건가. 7월 22일 월요일. 김대리에게 그 일을 얘기하자 혀를 차며 말했다. 시내 상점에도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단다. 이를테면 덤태기를 씌우는 곳 말일 테지.
그나저나 김대리가 이번 주에 시간 나는 대로 술 한잔 하자고 제의했다. 나야 술이라면 은근히 즐기는 터라 좋아하며 옳다구나 승낙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주 목요일 날 만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7월 23일 화요일. 오늘은 웬일인지 문 부장이 기분이 좋은 것 같다. 그래봤자 심술궂은 얼굴이 약간 풀어진 정도이지만 덕분에 그 시끄러운 목소리 안 들어도 되니 나도 약간 기분이 좋아진 듯하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이상한 일을 겪었다. 퇴근하고 저녁에 아파트에 도착해 계단을 걸어 올라오던 도중 김대리의 얼굴을 본 것 같은데 계단을 올라와서 안으로 들어서기 전 3층으로 올라가는 층계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어두운 층계 위를 눈을 찌푸리며 봤는데 거기에는 무표정한 김대리를 닮은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사람은 재빨리 사라졌다. 거참 이상하다. 하긴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7월 24일 수요일. 그러면 그렇지요. 며칠 내 문 부장이 기분이 좋았다 했는데 다시금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오후 내내 듣기 식상한 욕을 해대며 사람 성질을 박박 긁어내었다. 에잉, 지가 부장이면 다야. 상부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왜 우리한테 푸냐고. 개 같은 새끼. 확 죽어버렸으면 속이 다 후련하겠네. 7월 25일 목요일. 오늘 나는 이상한 광경을 목도하고 말았다. 약속대로 김대리와 고깃집에서 술을 들이켜고 인사불성이 된 뒤 그것도 모자라서 고깃집을 나와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다. 그러고 나니 앞에 보이는 게 없었다. 제게 갑자기 구토기가 몰려와 김대리에게 기다리라고 전한 후 가로등에 팔을 얹고 구역질을 해댔다. 속에 든 것을 모두 기어내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나는 머리가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김대리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닌가. 가로등의 불이 김대리를 똑똑히 비추고 있었기에 나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시 동안 기절한 것 같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었다. 주위에 보이는 거라곤 가로등의 불빛뿐. 서둘러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왔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겠다. 올라올 때의 계단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던 것 같았는데 7월 26일 금요일.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회사에 출근하니 우리 부서에서는 온통 울적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옆자리에 근무하는 박 대리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문 부장이 어젯밤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논란. 나는 어쩌다 그랬는지 물어보았지만 박 대리는 침묵만을 지킬 따름이었다. 그리고 장례식.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문 부장이 칼로 난도질당해 죽은 것을 알아챘다. 대체 어쩐 일인지. 게다가 김 대리는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있었다. 혹시요? 아닐 거야. 7월 30일 화요일. 김 대리의 무단결근이 며칠째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그보다 새로 부임된 부장이 더욱 골칫거리다. 그 녀석은 문 부장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하는 평판이었다. 황금부였던가. 이름 한번 걸작이다. 8월 3일 토요일. 그리고 김 대리가 마침내 출근했다. 나는 그동안의 사정을 물었지만 김 대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었다.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선뜻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8월 7일 수요일. 그러고 보니 황 부장의 버릇이 있다. 꼭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저 손가락이 보길 싫다. 나도 특별히 잘못하는 점은 없지만 저 부장은 없는 핑계를 대가며 사람을 귀찮게 만든다. 8월 9일 금요일. 오늘 회사에 오고 나는 또 한 번 이상한 기분에 휘말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황 부장이 손에 붕대를 한 채 회사에 나온 것이다. 까닭을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별거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 별거 아니었다면 커피 자판기 옆 쓰레기통에서 잘린 손가락 비슷한 것이 언뜻 보이지 않았다면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른다. 8월 15일 목요일. 요즘 들어 일기를 쓰는 게 두려워진다. 누군가가 내 일기를 보는 걸까? 며칠째 손도 대지 않고 책장 위에 노화 먼지가 쌓인 것을 오늘 확인했다. 그런데 먼지에 난 손자국이란 대체 내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누가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할까? 지금도 보고 있는 건가? 나의 일기를 염탐하고 있는 건가? 8월 20일 화요일. 시발. 세상 참 족같아서. 개새끼. 황 부장.
돼져버려라. 시발놈이 뭐 어쩌고 어째.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개새끼. 8월 21일 수요일. 시발. 어제 회식 후 술을 잔뜩 마시고 이 재수없는 일기장에 일기를 쓰는 게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지 점점 두려워진다. 이 일기장은 대체 아니 그보다 김대리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지. 어쨌든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을 참을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간 정신이 이상해지. 이민석 씨의 일기장입니까? 수사부장 정동근은 동료 경찰이 말하자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런데 무슨 부장만 이렇게 봉변을 당하는지 무섭던데. 한 회사에서 한 부서에 2명의 부장이 칼로 난도질을 당한 사건이 있자 경찰 측에서는 수사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중 용의자로 지목되는 이민석의 집에 들러보니 이민석은 스스로 칼을 이용해 자살한 후였다. 그 모습은 마치 문 부장과 황 부장이 죽은 모습의 재현과도 같았다. 정동근은 이민석이 한 손에 쥐고 있는 일기장이 제일 먼저 눈에 띄어 일기장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읽었다. 그 부서에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었나? 없는 걸로 압니다. 김시성을 가진 사람은 여자는 있는 걸로 압니다만 한마디로 정신 이상에 의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실제 살인은 무의식 중에 자신이 하지만 그 여부는 가상의 인물에게 뒤집어 씌우는 패턴으로 판명났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 정동근은 약간의 섬뜩함을 느끼며 마지막 장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8월 22일 목요일. 나야. 김대리. 보답은 당연한 걸로 알고 받아가겠어. 너의 가슴속 가득 찬 욕구를 내가 모두 이뤄줬잖아. 세 번째 이야기. 과외 선생님.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나는 휴학 후 군입대를 앞두고 알바를 시작했다. 서빙 편의점 노가다 등 안 해본 게 없던 나는 처음으로 과외 알바를 구했다. 내가 맡게 된 학생은 고등학생인데 보수가 꽤 짭짤한 게 해볼 만했다. 전화를 걸었을 때 받았던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고등학생 자식을 뒀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아주 밝고 명랑한 톤의 목소리에 날 실제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당장 내일부터 과외해 줄 수 있냐니. 뭐 나야 하루라도 빨리 돈 벌 수 있으면 좋지만 말이다. 어쨌든 오늘 과외를 해주러 온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더니 나를 반긴 건 부스스한 머리와 눈에 낀 눈곱을 끼고 인사하는 남학생. 어서 오세요. 목소리부터 아주 눈곱 같군. 그래 오늘부터 과외하기로 했는데 알지? 혹시나 자신이 과외한다는 것도 모른다는 학생들도 있다는 친구의 조언에 예의상 물어본 질문. 아 예. 단호한 건가? 더 이상 말도 필요 없다는 듯이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저 새끼. 아니 우리 제자. 따라 들어간 나는 책상에 앉아있는 또 다른 아이를 볼 수 있었다. 2명이라고는 안 했는데 여자니까 봐준다. 그나저나 이쁜데. 아,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남자아이는 인사하는 나를 한번 뒤돌아보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자식, 뭘 봐. 지 여자친구인가? 어쨌든 자리에 앉은 나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학생 때문에 진땀을 흘렸다. 수진이라는 여자애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이었다. 다만 말도 걸어주고 대답도 잘해서 내심 수업할 맛이 났지만 정반대의 병원은 대답은 해주니까 다행이지 뭐. 아 선생님 이제 그만해요. 아주 머리 터지겠네. 아 그럴까? 나야 좋지 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럼 선생님이 비밀 하나 가르쳐 줄까? 뭐예요 선생님? 동시에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는 우리 두 제자들. 어차피 대답은 수진이만 했지만 사실 선생님 귀신 볼 줄 안다. 헐 뭐예요? 초등학생? 아니야. 진짜 나 어릴 때부터 신기 있었어. 원래 신내림 받을 뻔했는걸. 물론 거짓말이다. 그냥 공포영화를 좋아할 뿐이지. 내가 미쳤는가 귀신 보고 살게. 헐 진짜예요? 어라 믿네. 경호 자식 쳐다만 보지 말고 대답 좀 해라 임마. 자식 캐릭터 강하네. 당연하지. 헐 선생님 그럼 지금도 귀신 있어요? 당연하지. 헐 선생님 무서워요. 그만해요. 무서운 척하긴 당연히 거짓말이지 임마. 아 뭐예요? 진짜 속네. 아직 어려서 그런가. 아 근데 병호 자식 왜 쳐다보고 말을 안 해. 근데 오 이변다 이변다. 선생님 아까부터 누구랑 얘기하세요? 네 번째 이야기 소음.
난 아파트에서 산다. 우리 집은 8층인데 자꾸 위층에서 소음이 들려온다. 그것도 쾅쾅거리는 게 아닌 뭔가 긁는 기분 나쁜 소리가 자꾸 위층에서 울린다. 난 여러 번 경비실에 연락도 하고 위층에 직접 올라가서 따지기도 했지만 그 위층엔 나도 처음 방문해서 알아봤지만 도저히 긁는 소리가 날 수가 없다. 게다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노부부였다. 더욱더 열이 받치는 건 내가 일 나가고 없는 아침도 아니고 단잠에 빠질 새벽 2, 3시경. 긁는 소리로 내 단잠을 깨운다는 거다. 난 인내심을 가지고 한 1에서 2주 동안은 그저 말로만 하고 참았는데 한 달째가 되자 내 모든 몸은 피로에 얼룩지고 회사에선 계속 졸아서 잘릴 위기에 처해 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난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 위로 올라갔다. 위층 사람들에게 가서 경고를 하였다. 당신들 한 번만 더 소음을 내면 죽여버릴 거야 진심으로. 난 한 달 동안 소음 때문에 겪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막심해. 진심이야 정말로. 노부부는 무슨 소리냐고 우린 소음 같은 거 낸 적 없다고 발뺌하였고 난 거기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격한 말다툼으로 인해 기분이 상해 있던 나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때려서 죽였다. 나는 그들을 죽였지만 죽였다는 죄책감보단 드디어 소음에서 해방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기분이 약간 좋아지며 그 노부부의 시체를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다 유기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정말 한 달 만에 편하게 잔 것 같다. 더 이상의 소음은 없었다. 그날만큼은 평온해진 몸을 달래기 위해 회사도 쉬었다. 시발 연놈들 지들이 소음 내면서 뭐 그렇게 아니라고 발뺌해 개운하다.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위층 노부부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것저것을 물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간지 아시냐고. 난 당연히 모른다고 했다. 그런 소음을 내는 늙은이들 따위 알게 뭐람. 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층엔 새로운 가족들이 이사를 왔고 난 또 소음이 나면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에 잠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왜 위층 새끼들은 일었는지 모르겠다. 새벽 2시가 되자 차가 드리프트를 하는 듯한 소리가 내 귀를 강타했다. 난 그늘도 잠을 설쳤고 위층에 가서 정중히 경고했다. 이보쇼 당신들의 소음 때문에 내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소음을 내면 당신네들을 죽여버릴 거요. 그 집안의 사람들은 부모와 애들 둘로 총 4명이 있었다. 난 경고를 한 채 다시 내려왔고 소음을 한 번만 더 내면 죽여버린다는 생각으로 잠이 들었다. 평소보다 빠른 시각에 소음이 울렸다. 새벽 1시에 귀를 긁는 듯한 소음이 또다시 울렸다. 난 칼을 빼들고 위층으로 올라갔고 위층 사람이 문을 열자마자 배에 칼을 한번 쑤신 후 칼로 벽을 긁기 시작했다. 야 이 시발놈들아 너네들이 자꾸 이딴 소음을 내니까 내가 미치겠잖아. 그 순간에도 또다시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내 귀에 들렸고 이런 개새끼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소음을 내? 오냐 어디 한번 다 죽어봐라. 난 이 말을 끝으로 위층에 있는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린 후 옥상에 있는 물탱크에다 다 넣어버렸다. 노부부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불어 있었다. 난 그네들에게 침을 탁 뱉은 후 다시 내려왔다. 오늘은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날은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난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평온히 살기 위해선 위층에 오는 사람들을 족족 죽여야 한다고. 그 후로 나는 위층에 사람이 올 때마다 죽여버렸고 물탱크에다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위층에 사람이 올 때마다 내 뒤에서 들리는 소음은 한층 더 거슬리고 점점 내 귀를 파고 들어갔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위층의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다. 입주하는 사람마다 의문의 실종을 당한다는 말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나로선 정말로 다행이었다.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버렸다. 위층엔 아무런 사람도 없는데 귀에서 소음이 나기 시작했다. 난 귀를 부여잡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위층은 외신년스러운 흉가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고 난 철저하게 위층을 조사했다. 하지만 소음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긴커녕 더욱더 찢어지는 소리로 날 괴롭혔다. 이대로 있다간 뇌가 파열돼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난 옥상으로 올라갔다. 드디어 소리의 진원지를 알았다. 물탱크 안에서 끼익 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발놈들이 죽어서도 지랄하네. 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물탱크 위로 올라가 물탱크 뚜껑을 연 다음에 나 또한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야 이 시발 놈들아. 죽었으면 곱게 그냥 떠나버려. 누군가가 내 발목을 잡았다. 한땐 손이었던 것 같은 물체가 내 발목을 잡았다. 난 비명을 지르면서 손을 털어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발을 헛디뎌서 물탱크 안으로 빠지고 말았다. 물탱크 안엔 물이 별로 없었다. 내가 그동안 유기한 시체들이 물을 머금어 엄청 퉁퉁하게 부어 있었고 역한 냄새만이 가득했다. 난 그 안에 빠져 시체를 밟고 올라가려 했으나 그 손이 아직도 날 놓지 않는다. 시발, 빨리 놓으라고. 내가 이렇게 외치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시체들의 입이 벌어지면서 무언가를 말했다. 아니 외친다. 그 시체들이 소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만. 난 귀를 막으며 허우적대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시체들이 내 몸에 들러붙었다. 난 주먹으로 시체들의 입을 뭉개기 시작했지만 뭉개져도 소음이 자꾸 흘러나왔다. 그리고 난 기절을 하고 싶었으나 기절조차 할 수 없었다. 시체들은 계속 소음을 내기 시작했고 난 손가락으로 내 귀를 파버렸다. 그래도 계속 들렸다. 죽고 싶다. 형사님 찾았어요. 어디야, 어디? 여기 물탱크 아닙니다. 그동안 실종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랑 기절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죽진 않은 것 같아요. 빨리 끌어내. 그러면 물탱크를 반쯤 파괴한 채로 시체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경찰서에 가서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기에 평온한 마음으로 내 범죄를 모두 실토했고 자백했다.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은 포근하다. 더 이상의 소음은 없다. 귀가 안 들리는데 소음이 들릴 리가 없지. 물탱크 안에서의 일은 다 내가 너무 과민해서 그래. 난 의기양양하게 웃었고 어느 순간 소음이 또 들리기 시작했다. 귀를 통하는 게 아닌 뇌를 직접 통하는 듯한. 소음은 시간이 지나도 멈출 줄 몰랐고 난 해방을 택했다.